1986년 겨울 충청도의 한 작은 농촌 마을. 아침 해가 들기도 전에 마을 어귀를 스치는 바람은 칼날 같았고 빈 논 위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집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도시로 떠난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자 마을은 사람보다 바람이 먼저 인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다. 이만호, 72.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걸음은 반듯했다. 전직 철도기 관사. 젊은 날 그는 경부선을 달리며 이 땅의 심장을 잇는 사람이라 불렸다. 지금은 낡은 고무신을 신고 한 손엔 오래된 주전자, 다른 손엔 군용 도시락통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마을 해관이었다. 문 앞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이 동네에 불빛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언제더라.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한마디가 겨울 공기 속에 흩어졌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갔다. 공장, 버스회사, 건설 현장. 누구는 서울, 누구는 수원, 누구는 아예 주소를 남기지 않았다. 남은 건 노인 20명 남짓. 저녁이면 모여 앉아. 어제도 김 서방네 집은 전기불이 꺼졌더라. 요즘은 명절에도 손주 얼굴을 못 본다지? 이런 대화가 유일한 온기였다. 이만호는 회관의 자물쇠를 따고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여기서 밥 한번 지어보세. 우리가 우리 밥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 밥을 챙겨주겠소. 그 말에 옆집 박노인과 최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이 추운 날에 밥을 왜 여기서 지어요? 그냥 따뜻한 냄새라도 나야지. 마을이 너무 조용해서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잖소. 그날 저녁, 회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끓이는 된장국 냄새, 지글거리는 김치전 냄새가 눈 내리는 마을 골목을 천천히 감쌌다. 오랜만에 아이 울음소리 대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만호 영감이 미쳤대. 노인네들끼리 밥 해먹는다고. 장터에선 수군거림이 돌았다. 그럴 만도 했다. 그 시절 노인이 뭔가를 주도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 눈엔 어색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만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불빛이 켜진 회관 한 구석에서 그는 낡은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사람 사는 냄새지.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세상소, 작은 굴뚝 연기 하나가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역신문의 사회부 기자 한 명이 취재차 지나가며 그 장면을 보았다. 회관 창문 너머로 비친 불빛, 서로 국을 나누는 노인들의 얼굴. 그는 다음 날 신문에 이렇게 썼다. 밤 냄새가 사라진 마을에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불을 지폈고 그 불은 어쩌면 한 세대를 살릴지도 모른다. 이것이 훗날 전국적인 감동으로 번지는 마을 공동 밥상 운동의 시작이었다. 겨울 바람은 여전했다. 하지만 마을 회관 굴뚝에선 매일같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때는 논과 밭이 푸르게 물결치던 마을이었지만 이제 그 길에는 사람 그림자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며칠 전 마을로 들어오던 마지막
시외버스 노선이 끊겼다. 수지 안 맞는다고 버스 회사가 노선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마치 가족이 떠나는 것처럼 정류장 앞에 서서 빈 버스를 바라봤다. 정류장 표지판은 녹슬고 기울어져 있었다. 그 아래엔 누군가 써붙인 낡은 쪽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 가는 막차는 오늘부로 없습니다. 그 문구는 단지 버스를 뜻하는 게 아니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가는 길마저 끊긴 것 같았다. 점심 무렵 이만호는 회관에서 커다란 냄비를 들고 나왔다. 된장국과 보리밥을 담은 그릇을 낡은 리어카에 싣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다. 박할머니, 국 좀 퍼왔어요. 이런 걸 다 누가 해요? 우리끼리 해야죠. 도시 사람들은 바쁘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 박할머니는 눈시울을 훔쳤다. 이런 세상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오랜만이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다시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구는 고무신을 털며 들어오고 누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다. 그들은 따뜻한 국물 앞에서 서로의 이름을 되찾기 시작했다. 김씨 영감 살아 있었구먼. 살긴 했지. 다만 이유가 없었을 뿐이었지. 이만호는 국자를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이유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유를. 밖에서는 마을 젊은이 둘이 지나가며 혀를 찼다. 저 영감 또 밥 타령이래. 세상이 바뀐 걸 몰라. 도시 가면 돈 벌고 여기 남으면 굶는다는데 말이야. 하지만 그 둘도 그날 밤늦게 집 창문을 열었을 때 회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잠시 귀를 멈췄다. 그 웃음은 오래된 가요처럼 따뜻했다. 하얀 손수건 눈물로 젖네. 노인들의 노래가 눈발을 타고 퍼져나갔다. 며칠 후 면사무소 공무원이 마을을 찾았다. 그는 회관에 들어와 이만호를 불렀다. 이장님이 그러시던데요. 요즘 불법 집단 급식하신다면서요? 불법이요? 허가 없이 식사 제공은 위생법 위반입니다. 잠시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노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이만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젊은 양반. 그 법에 배고픈 사람 밥 주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건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그럼 우리 밥상은 계속될 겁니다. 법이 밥을 주진 않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자리에 있던 노인들의 눈빛이 조금씩 빛을 되찾았다. 그날 밤 연사무소 직원은 퇴근길에 다시 회관 쪽을 바라봤다.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 내리는 어둠 속에서 유독 따뜻해 보였다. 그는 가만히 혼잣말을 했다. 참,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 충남일보에 이런 짧은 사설이 실렸다. 끊긴 버스 노선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긴 마음이다. 그 마음을 다시 잇는 것은 거창한 제도나 예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국 한 그릇일지도 모른다. 그 사설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신문을 본 다른 마을의 노인들도 우리도 해보자 며 회관불을 다시 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시골의 공동 밥상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번져갔다. 그 겨울,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마을에는 밤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눈 덮인 들판 한가운데 녹슨 철길 하나가 남아 있었다. 한때 열차가 달리던 길. 지금은 풀과 눈이 뒤섞인 채 철마의 숨소리조차 사라진 자리였다. 그곳에 이만호가 서 있었다.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마치 자신이 놓은 선로를 살피듯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 레일 위를 30년을 달렸지. 그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는 23살에 철도 공무원으로 입사했다. 경부선을 따라 대전, 대구, 부산. 검은 기관차를 몰고 밤낮 없이 달렸다. 당시엔 연탄 냄새와 기름 냄새가 그의 인생의 냄새였다. 새벽 3시 신호등 불빛만을 믿고 수백 톤의 철마를 끌고 달리던 시절.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밤에만 나가요? 그때 5살이던 딸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아버지가 밤에 달려야 아침에 누군가는 학교에 가고 누군가는 시장에 갈 수 있는 거란다. 그 말은 그의 평생을 지탱한 사명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기차는 디젤에서 전기로 바뀌었고 젊은 기관사들이 새 모델을 몰기 시작했다. 그가 탄 마지막 열차는 1979년 11월이었다. 그날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달린 뒤 그는 운전석을 내려오며 헬멧을 벗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다. 그저 역무원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이제 후배들이 맡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일 없는 인간이 되었다. 은퇴 후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건 텅 빈 집,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였다. 그는 장례 후 홀로 남았다. 매일같이 밥상 위에 수저를 2벌 올려놓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마다 수저는 그대로였다. 사람은 참 이상해. 배보다 말이 고픈 법이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부터 그는 마을 곳곳을 돌았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며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대부분은 대답 대신 빈 냄비를 보여주었다. 냉장고엔 김치 한 조각과 물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낡은 철도 모자를 꺼내들었다. 검은색 앞챙이 해진 기관사 모자. 그 모자를 쓰고 마을 해관에 섰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다. 다시 달릴 시간이야. 이번엔 사람들 마음 위를. 그때부터 마을 밥상은 시작됐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젊은 면직원은 비웃었다. 은퇴하셨으면 그냥 편히 쉬시지요. 도시에서 올라온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체면이란 것도 좀 생각하세요. 요즘 누가 그런 거 합니까? 이만호는 말없이 웃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을 태워다 줬다. 이젠 밥을 태워다 주면 되지. 그의 말투엔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낡은 철도 일지일기장을 꺼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차는 멈춰도 레일은 남는다. 사람이 멈춰도 마음은 남는다. 나는 아직 달리고 있다. 이만호의 마음 속에서 철도는 사람의 관계로 바뀌어 있었다. 끊어진 철길처럼 끊긴 이웃의 마음들을 다시 잇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여정이었다. 눈발이 흩날리던 밤. 그는 회관마루에 앉아 작은 숯불에 손을 녹이며 말했다. 이제 밥은 핑계고 사람을 잇는 게 내 일이지. 그의 눈빛은 마치 다시 기차를 몰던 그 시절처럼 뜨겁고 반짝였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밤새 내린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바람은 문틈을 찢어버릴 듯 불어댔다.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 마을 확성기에서는 연신 동상 주의를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해관 앞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만호는 두꺼운 군용 외투를 걸치고 손수건으로 입을 감싼 채 리어카를 끌었다. 리어카에는 갓 지은 밥통과 뚝배기에 담긴 된장국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 한 통이 실려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그의 발자국은 한 줄 레일처럼 마을을 따라 이어졌다. 그날 아침 마을 우체국 여직원이 창문으로 그를 보았다. 아이고, 저 할아버지 또 저러시네. 저 눈길에 저 짐을 끌고 어디를 가시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뜻한 물을 담은 보온병을 들고 뛰어나갔다. 어르신, 이건 좀 드시고 가세요. 이만호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고맙네. 근데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이장댁 할머니 갖다 드려야 하네. 이 추운 날에 방에서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나. 그럼 제가 대신 가드릴까요? 아니요. 사람이 밥을 전할 땐 손으로 전해야 해요. 그게 밥의 온도요. 마음의 온도지. 그의 말에 여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리어카의 흔적만이 눈 위에 남았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고집쟁이 영감이라 불렀다. 저러다 얼어 죽겠어. 남 좋은 일 한다고 자기 몸 망치는구먼. 그러나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가 지나간 뒤 문 앞에 놓인 반찬통 속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온기는 밥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이었다. 어느 날 마을 회관 지붕이 폭설로 내려앉을 뻔했다. 기둥이 휘어지고 천장이 갈라졌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제 그만둡시다. 회관이 위험해요. 눈 녹을 때 다시 합시다. 하지만 이만호는 고개를 저었다.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추위는 잠깐이지만 외로움은 길어요.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 쌓인 눈을 삽으로 퍼내며 입김을 내뿜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눈보라 속의 등불 같았다. 새벽녘, 눈발이 잦아들 무렵 리어카 바퀴가 진창에 빠졌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혼자 바퀴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손끝은 얼어붙고 숨이 거칠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만호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박노인, 최할머니, 그리고 그동안 회관을 지켜보던 마을 젊은이들까지 삽을 들고 달려왔다. 이왕 밥 나누는 거 같이 나눕시다. 눈밭 위에서 그들은 함께 이 역할을 밀었다. 눈이 튀고 숨이 하얗게 흩날렸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 있었다. 그날 밤 회관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모였다. 하얀 김이 오르는 밥상 위 된장국 냄새가 가득 퍼졌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한 그릇 더 퍼주겠네. 이만호가 웃으며 말했다. 뭐 특별한 날이라도 있어요? 그럼요. 오늘은 우리 마을이 혼자가 아닌 날이니까요.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그날 밤 지역 라디오 충남 MBC의 기자가 그 회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카메라 없이 수첩 하나만 들고 어르신, 오늘 일기를 한 줄로 쓴다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이만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눈은 사람의 발자국을 덮지만 사람의 온기만은 덮지 못하더군요. 며칠 뒤 그 기자의 손에서 한 편의 사설이 세상에 실렸다. 폭설 속 한 노인은 밥을 날랐다. 그는 눈길을 뚫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그 신문은 서울의 한 방송국 PD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지는 첫 계기가 된다. 1987년 1월 14일 지역신문 충남일보 3면 사회면 하단. 작은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다. 노인들이 노인을 돕는다. 충남 무슨면 공동밥상회 화제. 사진 한 장이 함께 실려 있었다. 눈 내린 회관 앞 리어카 옆에 서 있는 한 노인. 주름 깊은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이만호였다. 서울 여의도의 한 방송국 편집실. 당시 30대 PD 정세호는 그 기사를 우연히 봤다. 당시 사회면은 연일 노동파업, 정치 시위 기사로 가득했지만 그 한 구석의 사진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노인이 만든 밥 한 그릇이 마을을 바꿨다고? 그는 기사를 오려 책상 앞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다. 이틀 뒤 정세훈 PD는 직접 카메라 팀을 꾸려 충남으로 향했다. 도시에서 3시간 눈 덮인 산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한적하고 고요한 마을이었다. 회관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된장국 냄새가 퍼져나왔다. 노인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이만호가 국자를 들고 있었다. 어르신, 저는 서울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국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만호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서울에서요, 못하러요.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을 얻을 겁니다. 희망을요. 그는 잠시 국자를 내려놓았다. 젊은 양반, 희망은 TV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손에서 나오는 거요. 정세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이런 온기가 있다는 걸. 며칠 뒤 KBS 사람이 사는 세상 코너에 마을의 밥상
이만호 노인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카메라에는 눈 덮인 길을 리어카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그리고 회관에서 웃으며 밥을 나누는 노인들의 얼굴이 담겼다. 방송이 끝나자 서울시청과 방송국으로 전화가 쏟아졌다. 저런 어르신이 진짜 복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마을에도 저런 회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다고. 며칠 뒤 서울의 한 여고 3학년 교실. 학생들이 점심시간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봉투에 이렇게 썼다. 이만호 할아버지께 저희도 밥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봉투엔 수십 개의 1,000원짜리와 손편지가 담겨 있었다. 그 소식이 다시 신문에 실렸다. 제목은 이랬다. 서울 여고생들 시골 밥상의 마음을 보태다. 그제서야 면사무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이 찾아와 공식적으로 지원해드리겠다고 했다. 이만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돈보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날 밤, 그는 회관불을 끄고 혼자 남았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신문에 자신의 이름이 실렸지만 그는 그 사실이 그리 반갑지 않았다. 이젠 내 이름이 아니라 밥상 이름이 알려졌으면 좋겠구먼. 그는 혼잣말을 하며 빈 밥그릇을 정리했다. 바로 그때였다. 낡은 공중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무슨 면 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만 혹시 이만호 어르신 되십니까? 그런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 낯설지만 단단했다. 이만호 선배님, 저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는 순간 손에 쥔 수화기를 놓칠 뻔했다. 정부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평생을 기관사로 살며 한 번도 정부와 직접 대화한 적 없던 그였다. 하지만 이 전화 한 통이 마을의 운명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된다. 눈이 녹을 틈도 없던 1987년의 끝자락. 충남 무슨면 마을회관 앞에는 낯선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검은 외투에 귀에 무전기를 찬 젊은 남자들이었다. 그 뒤로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가 다가오며 웃었다. 이만호 어르신 되십니까? 저는 국무총리 비서실의 김현우 비서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다. 국무총리실이라니. 그게 신문 속 단어가 아니라 눈앞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리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만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이만호요. 무슨 일로? 김 비서관이 공손히 말했다. 정부가 어르신의 공동 밥상회 소식을 듣고 직접 격려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 꼭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드리려 합니다. 시설 보수, 식자재비, 봉사 인력까지 모두 도와드릴 겁니다. 회관 안이 술렁였다. 박노인과 최할머니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되다니. 그러나 이만호의 얼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비서관 양반, 고맙지만 이건 우리가 받을 돈이 아닙니다. 김 비서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 이건 순수한 지원입니다. 지원이라면 사람을 보내주시오. 젊은 사람들, 아이들. 그들에게 밥 한 그릇의 의미를 직접 보게 해주시오. 돈은 금세 사라지지만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잔잔했다.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난한 자존심이 그 어떤 금전보다 더 값져 보였다. 그날 저녁, 김 비서관은 서울로 돌아가며 비서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복지는 예산이 아니라 양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메모는 며칠 뒤 국무총리의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이어졌다. 한 노인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 복지의 본보기입니다. 며칠 뒤 전국 방송에서 이만호의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제목은 밥상 위의 대한민국. 카메라 앞에서 기자가 물었다. 어르신, 지금 전국에서 밥상 운동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밥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나눈 밥에는 체온이 묻어 있지요. 그 한마디가 전국을 울렸다. 신문 사설들은 진짜 복지의 얼굴이라 썼다. 학교 교과서에도 짧게 인용되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부부는 TV 앞에서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저분 아버님 아니에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우린 평생 도시에서 성공하려고만 했는데 아버진 여전히 사람을 살리시네. 며칠 뒤 트럭 한 대가 마을 입구로 들어왔다. 운전석에는 그의 아들과 손주가 타고 있었다. 회관 앞에서 밥을 퍼주던 이만호가 놀라서 일어섰다. 이게 웬일이냐, 너희가 여길 다 오고. 아들은 묵묵히 아버지 앞에 섰다. 손에는 새 냄비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 냄비로 저희도 밥 나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만호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래, 그게 진짜 복수후시오지. 그날 밤, 마을 해관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젊은이와 노인이 한 상에 둘러앉았다.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웃으며 숟가락을 부딪혔다. 그리고 그 밥상 위에는 국가도 세대도 신분도 없었다. 오직 사람만 있었다. 1988년 봄. 눈은 녹았지만 마을 해관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증거가 되어 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세워졌다. 공동 밥상에 누구나 와서 따뜻하게 먹고 가세요. 그 문구는 누가 쓴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고등학생 봉사자가 나무판에 손으로 써놓은 것이었다. 이만호는 그것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이 글씨가 세상에서 제일 밥맛이 좋구먼. 그 무렵 서울에서 다큐멘터리 팀이
다시 마을을 찾았다. 이번엔 그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 밥보다 큰 유산. 그는 인터뷰를 망설였지만 PD 정세훈이 찾아와 정중히 부탁했다. 어르신, 이건 이제 어르신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젠 밥상을 말할 때가 됐지. 촬영은 회관 안에서 시작됐다. 그는 국자 대신 오래된 철도 모자를 손에 쥐고 있었다. 기자가 물었다. 어르신께 복지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복지란 남의 밥이 식기 전에 가는 겁니다. 남의 밥이 식기 전에요? 그는 미소 지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밥이 식기 전에 가는 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도리지요. 기자는 다시 물었다. 어르신,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언제셨나요? 눈보라가 치던 날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리어카가 눈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밀어줬어요. 그때 느꼈지요. 사람은 혼자 밥 못 먹는 존재구나.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국자를 다시 들며 말했다. 내가 남길 유산은 밥이 아닙니다. 함께 먹은 기억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철수한 뒤에도 그는 회관에 남았다. 늦은 밤 숯불 위에 된장국이 보글거렸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아내여, 잘 보고 있지? 이만호, 아직도 국 퍼주고 있소. 그는 혼자 웃었다. 그 미소는 젊은 기관사 시절 달리는 열차 속 창가에서 비쳤던 그 웃음과 닮아 있었다. 그의 건강은 그즈음부터 급격히 나빠졌다.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는 며칠 만에 퇴원했다. 내 숨은 병실보다 회관이 더 따뜻하네. 그는 마지막까지 밥상을 지켰다. 그리고 봄이 완전히 오던 날, 그는 회관 의자에 앉은 채로 눈을 감았다. 그의 곁에는 아들, 손자, 마을 사람들, 그리고 밥 냄새가 있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그의 영정은 기관사 제복을 입은 사진이었다. 영정 아래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밥은 나눌수록 늘지 않는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 그가 늘 하던 대로 밥을 지었다.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웃음으로 국을 휘저었다. 이만호 어르신, 오늘도 따뜻하게 드세요. 며칠 뒤 그의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그 마지막 말은 전국을 울렸다. 내 인생은 레일 위였다. 지금은 밥상 위에 서 있다. 철길이 사람을 잇듯 밥도 사람을 잇는다. 그의 여름. 국회에서는 마을 공동체 복지조례가 제정됐다. 그 시작은 바로 이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그 법안을 이만호법이라 불렀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낡은 리어카를 마을회관 옆에 두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팻말을 달았다. 아버지의 기차는 여전히 달린다. 1989년 봄, 산비탈마다 개나리가 피었고 들길엔 다시 바람 대신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을회관 앞에는 이제 아이들이 자전거를 세워두고 들어왔다. 할머니, 밥 다 됐어요? 그래, 밥솥에서 김 나오는 거 보이지? 밥상 위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났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만호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그의 낡은 리어카가 회관 옆에 세워져 있었다. 빗물에 약간 녹이 슬었지만 누군가 매일 걸레로 닦아 주었다. 그는 하늘로 떠났지만 그의 손끝이 남긴 온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아들 이준석은 이제 마을에 정착했다. 도시에서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는 매일 아침 리어카에 밥을 싣고 나섰다.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물었다. 아니, 이준석 씨, 그 힘든 걸 왜 계속합니까?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웃었다.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밥은 배고픈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이 먹는 거래요. 그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 피는 안 속이나 보네. 그날 오후 서울의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행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들은 회관 한켠에 세워진 리어카를 바라보며 적막하게 서 있었다. 이게 그 유명한 이만호 리어카입니까? 이준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게 저희 마을의 첫 복지 차량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었다. 엔진도 없는데요? 그는 대답했다. 마음이 엔진이었죠.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30여 명이 모였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그들은 함께 밥을 지었다. 누구는 쌀을 씻고, 누구는 장작을 지피고, 누구는 국을 저었다. 그리고 밥상이 차려지자 모두가 일어나 한마디씩 말했다. 오늘은 이만호 어르신의 날입니다. 밥상 덕분에 우리가 사람처럼 삽니다. 아이고, 그 영감이 하늘에서 웃고 있겠네. 회관 벽면엔 그의 인터뷰한 구절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복지는 돈이 아니라 손길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젊은 교사가 말했다. 이게 교과서보다 훨씬 큰 가르침이에요. 그는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복지가 뭐라고 했지?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남의 밥이 식기 전에 가는 거요. 교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진짜 복지야. 그날 밤, 손자 민우가 회관 마루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그의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밥으로 세상을 고쳤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나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 문장은 훗날 학교 백일장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신문에는 다시 이런 제목이 실렸다. 이만호의 손자 할아버지의 마음을 잇다. 그의 여름. 마을회관 앞에서 이만호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비문에는 단 한 문장만 새겨져 있었다. 밥 한 그릇으로 세상을 잇다. 비석 앞에는 그의 모자가 놓여 있었다. 그 모자는 더 이상 낡지 않았다. 마치 시간마저 그를 존중하듯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였다. 모두 한 상에 둘러앉아 그가 남긴 레시피대로 된장국을 끓였다. 누군가 조용히 국자를 들며 말했다. 이만호 영감, 오늘도 같이 드시죠. 그 말에 회관 안의 불빛이 더욱 따뜻해졌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었다. 리어카의 손잡이에 걸린 종이 바람개비가 살짝 돌아갔다. 그 바람은 마치 그래, 잘했다.
그의 음성이 되어 들려오는 듯했다. 그의 봄. 한 노인이 남긴 밥상이 세대와 시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의 겨울. 한 노인은 밥 한 그릇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가 남긴 건 복지의 제도도 권력의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식기 전에 전해진 밥 한 그릇의 온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었죠.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누군가의 밥이 식기 전에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닿길 바랍니다. 여기는 그대 사연함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